네, 계속해서 5페이지 민법의 법원 우리 교재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 잠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제1조 봤더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관습법, 조리 순으로 법원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요거를 딱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밑에 기출 표시 안 돼 있는 것들은 넘어가긴 한데 이렇게 기출 표시가 많이 돼 있는 파트에서는 그게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쭉 읽긴 읽어야 되겠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2번에 민법의 법원의 종류로 가셔서 보시면 법률 그랬는데 성문민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1조의 법률은 모든 성문법, 재정법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또 민법 부속 법률, 법규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말 자체가 좀 어렵네. 민사에 관한 특별법, 또 민법 부속 법률 그랬는데 간단히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민법에 보면 임대차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임대차는 어떤 것도 임대차냐 하면 예를 들면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2시간 빌려 타는데 얼마 내고 빌려 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임대차예요. 자동차 우리 렌트해서 쓸 수도 있죠. 그것도 임대차죠. 근데 원룸 빌려 쓰는 거, 우리 원룸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고시원 들어와서도 원룸 빌려서 이렇게 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임대차가 되죠. 근데 그런 임대차 다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되는데, 근데 이제 특히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 뭐 사는데 원룸도 주택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세를 들어서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가 되는데 그 주택 임대차에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뒀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민법 임대차가 있는데 특별히 규정을 해서 요게 민사 특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민법의 영역 내에서 있는 것이니까 요것도 사실 임대차 편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뜻이고, 민법 부속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샀어, 집을 샀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의해서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 물권법 186조에 가면 써놨어. 근데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 또 등기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쫙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민법전에다 다 두려면 너무 복잡해. 요건 이제 민법에 있는데, 민법에 이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구구절절히 다 쓰기는 힘들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민법에 딸린 법이다, 부속되어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용어 공부 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내가 걔한테 빚진 게 있어서 갚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안 받아, 또는 받을 수가 없어, 또는 채권자가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막 상속인들이 많은데 복잡해,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변제 공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공탁을 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이 공탁에 관해서 공탁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놨어. 민법에서는 공탁하면 이렇게 된다 요것만 써놨어. 근데 거기에 관한 더 자세한 것은 공탁법이라는 데다가 따로 써놨다 이 말인 거죠. 민법에 딸린 거죠. 민법 부속 법률이다. 그러니까 부연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도 우리 봐보세요. 우리 민사에 관해서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권리무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넓은 의미의 법률이 되니까 명령, 거기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을 특히
자치법규다라고 이렇게 하죠. 또 비준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된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의 관습법. 관습법이란 뭐냐?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상 법원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규범을 받은 사람, 우리들이 수범자가 되죠. 근데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또 명인방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괄호 속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 명인방법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 뒤에 가시면 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다. 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나번에 성립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행 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 이것을 관습법이다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법적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 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이거는 우리 판례가 야 이건 관습법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관습법이 아니야 라고 한 것도 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뭐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온천권이란 관습법상 물권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그럼 분묘기지권은 이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인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인데 온천권은 아니래. 이걸 법원에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야? 이건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해서 이게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된 것을 판결로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었어도 온천권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아까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봤을 때도 야 법원에서 이걸 관습법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관습법이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만 있는 것인 거다. 확인적 의미만 있는 것인 거다. 이건 관습법이고 저건 아니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관행이 헌법 및 전체 법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 속에 막 사람 이름 써져 있는 것은 또 혹시 이제 법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학자분들이 유명한 학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걸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뭐 김영배 교수님, 지월진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근데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판례에 가시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 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한 요건 했는데 봤더니 여기는 뭐 2006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계속 나왔네. 근데 일단 관습법이란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을 말하고, 근데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옆에다가 이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저촉되면 관습법이 있어도 그것이 법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 거죠. 보충적인 거니까. 없을 때만 관습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또 그것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게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참 여러분들은 뭐 이제 대학
거의 다 다니고 또 뭐 또 재학 중이거나 이러니까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 이걸 딱 보니까 정당성이 도대체 뭘까, 합리성이 뭘까, 이런 것부터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용으로는 추상적으로 정당성이 있어, 합리성이 있어,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너무 막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관습법으로서 아까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으면 이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럼 관습법이 아니겠죠. 또 전체 법 질서에 합치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승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 종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들을 종중의 구성원에서 배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시면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종중의 구성원 종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 됐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이 공동선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뭐 그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몇 대조인지는 몰라요. 5대조일 수도 있고 10대조일 수도 있고, 그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즉 남녀 모두, 이런 뜻이죠.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는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조리에 의해서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이렇게 된 것이다. 요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중에 관해서는 또 뒤에 가시면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판례 보시면 주장 증명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 관습법과 관련해서 이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참 그 안에 보면 증명이 있고 첫 번째 줄에 보면 입증이 있잖아요. 증명, 입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내 말이 맞대니까, 그래서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맞잖아, 나한테 내가 10만 원 꿔준 거 내놔, 갚아,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받을 사람이 네가 나한테 10만 원 꿔간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증명 문제가 되는 것인 거다. 그냥 막 가서 달라고만 한다고 무조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소송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로 입증이란 표현으로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민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증명이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옛날 판례 보면 입증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요즘 책을 쓴 경우들은 보면 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굳이 옛날 판례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입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제목이나 책 내용에서는 증명이라는 용어로 바꿨다. 근데 그 뜻을 생각을 해보면 쉬운 게, 입증은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증거를 세우는 거야. 증거를 세우는 게 입증이고, 증명은 이걸 명자가 밝을 명자죠. 밝게 증거하는 거, 증거를 드러내는 거, 이게 증명인 거죠. 어쨌거나 두 말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증명과 입증. 그런데 관습법은 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인 거다. 기본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관습법은 직권으로,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근데 이 관습 같은 경우도 봐보면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는데, 이걸 법원이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다음번에 관습법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1번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거기에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해놨죠. 넘어가셔서 그 판례에 봐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가정의료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 가정의료준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잘 모르는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83년도 판례잖아요. 70년대 가정의료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대통령령으로서. 근데 예전에는 허례허식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어요. 허례허식, 관혼상제에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누가 돌아가셔서 이 상례를 치른다든지, 근데 뭐 그런 거 하면서 완전히 기둥뿌리가 뽑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료준칙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뭐 이 상주는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가정의료준칙에서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관습법하고 다를 때 뭐가 더 우선하는 거냐 하는데, 이 가정의료준칙은 대통령령이지만 아까 우리 넓게 이것은 법률을 성문법, 재정법 이런 의미로 봤으니까 그 가정의료준칙이 관습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다. 이제 관습법 입장에서 보면 관습법이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셨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인 관습을 뒤에서 공부를 해야만 더 알기 쉽긴 한데 한번 잠깐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민법 총칙에서부터,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부터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그리고 또 친족법, 상속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민법 총칙이 사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걸 알아야 이게 쉽고, 또 이걸 알아야 이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 지금 모르는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그거를 다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읽고 나가면 돼요. 무슨 이런 말이 있었네. 그리고 다시 뒤에 공부하시면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지,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끝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 거다. 물론 나중에 시험용으로는 우리 지금 이거 OX 보세요. OX 꼭 복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경의학은 언제 하냐? 경의학도 하셔야 되는데, 네, 문제죠. 어쨌거나 복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 네, 그렇게 공부를 해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가시는 걸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막 거기에 천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인 관습도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보면 그 의편에서 관습법에 관한 얘기는 아까 앞에서 봤고요. 사실인 관습을 봐보면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상의 관습이다. 조문에서 이렇게 써놨어. 제106조 사실인 관습이란 제목하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수에 관계없는 규정, 이걸 임의 규정이라 그래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 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서 X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X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사람의 의사가 이 X 계약은 뭐다 명확하면 이럴 필요가 없어. 근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법은 봤더니 A라고 해놓고 그 동네 관행은 B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B라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인 관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 나와 있는데, 아까 관행과 법적 확신, 또 뭐 정당성과 합리성 이 얘기를 써놨고요. 사실인 관습 하시면 여기서 관행은 필요하지만 법적 확신은 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관행은 필요해, 그러나 법적 확신은 필요 없다. 물론 그것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일수에 반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보충적 효력설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사실인 관습은 나중에 뒤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증명 책임으로 가시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인과습은 또 경험치이기 때문에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기억, 니은, 읽고 구별해서 써놨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대더라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천천히 좀 더 자꾸 보다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조리 조리에 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두 번째 줄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인 거죠.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헌 결정을 내릴 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배시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법원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가셔서 제3절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잠깐 보실 건데 이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것을 민법이 뭐냐 공부했고 민법의 법원이 뭐냐 해서 거기에 법원의 법률관습법 조리가 있다라는 것들 그걸 통틀어서 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민법이라고 하는데 그 민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봐보세요. 만약에 아까 종중의 구성원 종원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시집간 딸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 조선시대 조금만 역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200년 전, 3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출가 외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시집가면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종중의 구성원으로 안 봐도 뭐 별 문제가 없었겠네. 지금 21세기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법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다. 이 우리나라 민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도에 입법을 시작해서 58년도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때 그 만들어진 민법 요게 도대체 어떤 원리를 담고서 어떤 원리를 갖고서 만들었느냐 요걸 보자는 거다. 근데 거기에 근데 요걸 이제 연역적으로 좀 알면 쉬워요. 이걸 사실 세계사 공부 이런 것들 좀 했어야만 되는데 사회 공부를 좀 하시면 아는데 아까 독일 프랑스 민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대륙법이라 그래요. 근데 프랑스 민법이 18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804년도는 언제냐면 나폴레옹 시대야.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서 그 뒤에 그다음에 그 뒤에 한참 더 돼서 1900년대에 가가지고 독일 민법은 민법으로 만들어진 건 그 뒤에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학설로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법학은 많이 발전돼 있었지만 법전 자체는 나중에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 법들은 자유가 정말 중요했어. 국왕으로부터 자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우리 민법에 그대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적 자치 내지는 자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루다 보니까 자유를 주면 여러분 같이 능력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이제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한마디로 이제 이 러시아 혁명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막아야 돼. 그래서 그 법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한 사람들은 바이마르 헌법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형평 내지는 사회적 조정의 원칙 이것들을 반영한 거다 이 말인 거다. 보세요. 사적 자치 여기에 이제 근대 민법에 3대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프랑스 민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거예요. 근데 봐보면 그
계약 자유라는 것인 거다. 계약 자유. 봐보세요. 계약 자유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을 근로기준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또 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이 계약 자유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뭐 8시간이 뭐야? 16시간을 일해도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또 뭐 일주일에 40시간, 44시간 그게 뭐야? 그거 아까 16시간 시간이면 뭐 50시간, 60시간, 막 70시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지. 뭔 문제냐고. 그리고 뭐 시급 요즘 뭐 얼마 이하 최저임금 있지만 그거 안 하고 예를 들면 3,000원 주는데 사인하면 뭐가 문제야? 계약 자유로 치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유를 줬더니 한마디로 이제 이게 그 우리 세계사적인 것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이 그냥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 자본주의가 확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조정을 해줘야 돼.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근대민법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폴레옹 전에 프랑스 대혁명 전에를 생각해 보면 그때 루이 16세 시대예요. 루이 16세는 뭐냐면 절대 왕정 시대잖아요. 절대 왕정, 절대 권력이야. 나라에서 왕이 야 갖고 와, 전쟁할 테니까 내가 이 녹그릇 갖고 와, 내가 지금 총알 만들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갖다 줘야죠. 말 갖고 와, 그럼 말 줘야지.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 존중, 소유권 존중의 원칙 이런 게 들어온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맞아. 그리고 아무리 내 행동 때문에 어떤 문제에 손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게 맞아.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됐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계약 자유, 소유권 존중,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게 인정이 되더라 라는 것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또 나중에 이제 시험과도 연결이 되니까 좀 보자면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고의는 물론 과실일 때, 즉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을 때 그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 거다. 형법으로 가자면 형법에서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몇 가지 예외적으로만 처벌해요. 근데 봐보세요. 남의 차를 지나가다가 잘못 실수를 해서 스치고 지나간 거하고 일부러 가서 긁어버린 거하고 교도소는 일부러 긁은 사람은 교도소 보낼 필요가 있죠. 손괴죄가 돼. 그런데 실수로 긁었어도 차 수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긁었거나 아니면 실수로 긁었거나 수리는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 말인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봐보세요. 이게 참 많이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쭉 잘 돼갔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요거 사회적 형평을 생각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평등을 생각해봐야 되겠더라. 사실 두 축이 다 중요해. 자유와 평등이 다 있어야 돼. 평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자유만 강조해서도 안 돼. 이게 막 자유가 강조가 되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본 뭐 신자유주의죠. 근데 신자유주의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무역할 때도 신자유주의 그러면 능력 있고 잘 사는 예를 들면 힘센 나라에서 마구 막 보내면 그 나라 경제 다 무너질 거 아니냐고. 다른 나라는 보호무역이 어떤 때는 필요한 거지.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 민법에서 봐보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유류분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몫의 최소한도 보통은 이제 2분의 1이에요. 자녀들 같은 거 2분의 1이다. 2분의 1은 꼭 남겨줘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니 넌 뭐 능력이 있고 뭐 하니까 나 너 안 주고 뭐 작은 애한테 아니면 큰 애한테 다 줄 거야.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려. 자유 측면에서 보면 맞죠. 그런데 다른 자녀 못 받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뒀다. 그건 평등을 생각한 거다 이 말인 거죠. 또 임대차에 가면 그런 조문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그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더라 이 말인 거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거를 교과서에서 좀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목에서 8페이지 2번의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봐보세요. 사적자치가 뭘까? 많이 이제 들어볼 건데 우리 지방자치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자치는 뭐예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지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우리 뭐 학원이 있는 관악구 신림동 그러면 관악구 구민들이 선택한 자치단체장, 관악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는 우리가 알아서 꾸려가는 거야. 아니면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그 서울시장 이 사람을 우리들이 뽑아서 서울시는 알아서 꾸려가는 거죠. 이게 자치야. 스스로 통치를 하는 거죠. 지방자치는 지방이 통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거고, 사적자치는 우리 개인들이 내 생활을 봐보세요. 지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나 노무사 공부해야지 하면서 맘먹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누가 막 억지로 가라고, 나라가 가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킨 건 아니죠. 좀 시킨 것도 좀 있긴 있어. 여러 상황이 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상황 자체가. 어쨌거나 근데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왔잖아요. 이게 사적자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얘기고, 거기에 이제 계약 자유, 소유권 존중,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사회적 형평의 고려가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내용면이 있는데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 사회질서 폭력의 금지,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유류분 제도까지. 근데 그거를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민법전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간단히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래서 민법의 적용 범위로 보면 모든 사항에 관해서 다 적용된다. 이게 사항에 관한 적용 범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법이 되는데 이 일반법 말고 특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그 상인도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인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뭐 좋은 여친, 좋은 남친이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상인의 결혼, 혼인 이 문제까지 다 상법에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민법에 적용을 받긴 해. 또 어떤 거래에서는 상법에 다 규정이 없고 상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거 없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돼야 돼. 이런 것들이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 시적인 적용범위인데요. 어느 범위에서 적용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원래 법 원칙으로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법은 이렇게 앞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요. 이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말한다. 법률은 소급하지 않는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건 이제 헌법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뭐 나의 재산권 또는 나의 어떤 이 신체적 자유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되면 요건 위헌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 너 재산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민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면 민법은 아까 그랬잖아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돼서 2016년 9월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법이 1960년 1월 1일 요거 1960년 1월 1일생이다. 참 법학으로 봐보면 이게 지금 법이 시행된 지가 우리 민법이 시행된 지가 55년하고도
지금 뭐 이제 9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역사예요. 이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별로 생각은 안 할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50년대 또 1940년대, 30년대 일제시대 이럴 때 법은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법의 흠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일본 민법을 걔네들이 쓰라 그러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보니까 법이 당장 적용하려고 보니까 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 미 군정이 들어왔잖아요. 미 군정법령에 의해서 그냥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쓰겠다. 정치적인 거 말고 이런 어떤 재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본 민법이나 뭐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 민법을 계속 쓴 거예요. 그리고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서도 바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민법기초위원회를 만들긴 했지만 그 일본 민법을 계속 썼어. 1959년 12월 31일까지. 근데 그 법을 뭐라고 하느냐? 구민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자존심상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지만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존심상 일본 민법을 계속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민법 요거를 과거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다. 과거에도 적용하겠다. 사실 소급입법을 한 거죠. 소급입법을. 근데 그렇지만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겠다. 만약에 기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을 선언을 했어. 처음에 제가 이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법에서 공부할 때는 참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기득권 그러면 뭔가 좀 기득권에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있어. 그걸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런 것이 기득권 불가침을 선언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소급입법을 실제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03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어. 네, 출제가 됐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나오면 이 정도는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에 관한 적용 범위가 있어요. 인인데 이건 사람이죠. 사람에 관한 적용 범위. 근데 이 사람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우리나라 사람 봐보세요. 우리 민법은 어떤 사람한테 적용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될 텐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저 미국, 영국, 프랑스 아니면 뭐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으로 유학 가서 아니면 회사에 출장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인데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속인주의.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한테는 민법을 적용하겠다 이 말인 거다. 한편으로 그러면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도 또 미국 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간단히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도 결혼 요즘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 법을 할 거야? 아니면 뭐 미국 법을 할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뭐 있으면 다른 나라 법을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질서를 잡아주는 법이 있어. 이런 것을 국제사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관한 적용 범위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장소에 관한 적용 범위가 있죠. 장소. 요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될까? 그건 뭐 휴전선 이남에만 적용될까? 아니면 휴전선 이북까지 다 적용될 것인가? 근데 헌법 시간에 공부하기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보는 거냐면 저 두만강 압록강 이하로 다 우리나라 땅인데 김정은이란 그 어떤 불법 집단이 그 땅을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막 그거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민법에서는 자세히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놔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페이지 이제 때에 관한 적용 범위에서 요거 잠깐 한번 봐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나와 있죠. 그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만 소급표 밑줄 그으면 좋겠죠. 동조 단서가, 이 동조는 같은 조문 단서가 이 원칙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그러나 이미 국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기득권 보호 여기다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침해한 게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 거죠. 3번에 인에 관한 적용 범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용어만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리고 국제사법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페이지로 가셔서 제2장 권리와 법률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리와 법률관계. 먼저 법률관계에서 그 1번 소설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올 건데 다른 시험들에서 이것들을 요즘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갑, 을, 병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교수님들도 갑을병 안 하고 A, B, C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일단 우리 갑을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여기서 우리 갑을관계 이거 아니야. 또 공부하신 분들이 이 갑을관계 항상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갑이 항상 강자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냥 갑을병 이렇게 간다. 순서대로. 갑과 을이 우리 이제 봐보세요. 오늘부로 사실 아는 사람이야. 그 전에 제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보세요. 그 사람들 말고 그냥 다른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런 생활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단 말이죠. 갑을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졌어.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관계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우리 친구가 있어. 근데 친구하고는 그냥 그야말로 친구야. 근데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따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한참 이게 지금 이 생활 관계가 이제 좁아지니까 친구랑 굉장히 또 친해지고 그러기도 한데 우리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 좀 힘드니까 밥 먹고 우리 산책 같이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관계가 또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10만 원을 꿔줬어.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10만 원을 꿔준 그 친구한테는 내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할 거야? 10만 원이면 또 너무 적은가? 10억이라고 하자고. 10억은 빼도 박도 못해.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 그때 민법을 적용을 해서 내가 쟤한테 10억을 꿔줬는데 안 줘요. 갚게 좀 해주세요. 라고 판결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법률을 적용할 거 아니냐고요. 법률을 적용해서 그 판결을 내려줘. 이런 건 법률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법률관계. 근데 이제 법률관계가 아닌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산책하기로 했어. 아니면 우리 졸업한 지 좀 됐는데 우리가 그 교수님 너무 존경해. 이번 주말에 그 교수님한테 좀 찾아뵙고 인사 좀 드리자. 아니 그분이 이번에 정년퇴임하셨대. 너무 존경하는데 한번 인사라도 가자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
산책을 못 하게 됐어. 같이 못 가게 됐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법률을 적용할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건 비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말한다. 근데 법률 관계는 법률을 적용하는 거야. 근데 비법률 관계 이것들은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출퇴근하는 방향이 걔랑 같아. 그래서 내가 걔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야 아침마다 같이 가고 또 퇴근할 때 같이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 것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호의동승이라고 한다. 호의동승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이런 것을 호의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호의, 좋은 의미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거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비법률 관계인데 그 중에 특히 호의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법률 관계와 호의관계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갑이 을에게 X를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특히 뭐라고 하느냐,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계약이면 아무리 무상으로 공짜로 줘도 그거는 법률 관계야. 네, 그런 것이 아닐 때 이게 이제 비법률 관계 내지는 호의 관계가 될 건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법적 구속 의사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법적 구속 의사 여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법적 구속 의사가 있으면 법률 관계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법률 관계 내지는 호의 관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죠. 무상성이 표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효력 측면에서 봐보면 그걸 봐보세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산책하기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줘. 그런다고 해서 이행 청구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소재기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소로서 청구를 한다든가 소구하는 거 인정되지 않아. 또 만약에 태워주기로 했는데 안 태워주는 것 때문에 내가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비가 2만 원이 나왔어. 그걸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 거다. 지금 비법률 관계 내지 호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호의 동승 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국면이 달라져. 호의 동승 자체는 호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호의 관계가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친구 차를 탔는데 이걸 걔가 잘못해가지고 까불다가 한마디로 이 교통사고가 났네. 나 다쳤는데 이거 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치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부터 이제 서로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호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된 거죠. 이 문제는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 거다.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다. 됐죠?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을 할 때 이 호의동승이란 이유만으로 감액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호의동승이란 이유만으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감액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되면 이게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하네. 근데 그걸 책에다가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판결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신의법칙 또는 형평의 원칙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상 이건 좀 심하네, 너무하네. 이러면 이 원칙을 적용해서 감액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다. 근데 이런 거하고 달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어떤 거냐면 요게 만약에 원래 걔가 과속하는 애가 아닌데 정말 운전도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하게 하고 그러죠. 아빠 과격하게 해요? 아니면 순하게 운전하세요? 네, 순하게. 저희 형님 차는 잘 못 타요. 제가 어찌 빨리 달리는지. 네, 어쨌거나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원래 순하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이게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과속 좀 해달래. 그렇게 요구를 해서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원래 과속 이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속을 요구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 그 사람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손해배상을 할 때 좀 깎을 수가 있어. 이런 것은 특히 과실상계라고 한다. 뒤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과실상계는 또 별도의 문제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다. 이게 이제 호의관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요. 권리의무관계로. 또 반대로 이쪽에서 권리의무관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요거를 좀 이해를 시켜보면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갑을간에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X 재산권에 관해서 이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매도인은 예를 들면 그게 10만 원짜리다라고 보자고요. 10만 원을 받을 채권.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나중에 취득해서 내 거가 되면 소유권, 물권이 되는데 그런 걸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일반화시키면 민법 총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쪽에서는 10만 원을 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반대로 의리 입장에서 보면 X를 넘겨받을 권리, 근데 갑은 넘겨줄 의무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법률관계는 이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요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시면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기출 표시 안 돼 있는 것들은 진짜 이번 강의에서는 과감하게 더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쭉 읽어보는 건 필요하다. 근데 읽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또 거기에 천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모르는 용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률 용어집이 있으니까 민법 입문 교재가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네, 잠깐 쉬었다가 권리와 의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